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느 회사의 갑질하는 모 부장과 그 배후에 있는 검은 세력들을 밝혀내기 위해 스스로 위장 취업을 한 해당 그룹의 실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참, 형님, 누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신입이 출근 첫날부터 보고서를 들이밀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몰라도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과연 지수는 왜 이 지독한 모욕을 4주 동안이나 묵묵히 견뎌냈을까요? 이게 뭐야? 신입이 출근 첫날부터 보고서를 들이밀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몰라도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최태만 부장은 지수가 밤새 만든 보고서를 두 손으로 잡더니 사무실 한복판에서 허공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못 본 척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짓밟고 있는 이 신입사원이 바로 그룹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4주 뒤 굳게 닫혔던 이사회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과연 지수는 왜 이 지독한 모욕을 4주 동안이나 묵묵히 견뎌냈을까요? 창고에서 말없이 캔커피를 건네준 저 남자는 또 누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그룹 본사 15층 영업팀 사무실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켜진 형광등 불빛이 회색 책상들을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봄이 막 시작된 도심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한겨울처럼 무겁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은지수는 그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든 채 그녀는 첫 출근의 긴장을 애써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시장 분석 보고서는 지난 주말 내내 한 글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완성한 자료였습니다. 지수가 부장 자리로 걸음을 옮기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부터 영업팀에서 일하게 된 신입사원 은지수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태만 부장은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댄 채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수가 내민 보고서를 한 손으로 받아들더니 표지를 슬쩍 넘겨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이가 없네. 신입이 출근 첫날부터 보고서를 들이밀어? 야, 누가 너한테 이런 거 만들어 오라고 시켰어? 아무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가 미리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해 두면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최태만의 비위를 더 거슬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보고서를 두 손으로 잡고 허공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천장 쪽으로 솟구쳤다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도움 좋아하시네. 야, 여기가 무슨 학교인 줄 알아? 시키지도 않은 짓
나서서 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게 그거야. 신입이면 신입답게 입 꾹 다물고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알아들어.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모니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지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수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얼굴에 떠오르려는 감정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가슴 밑바닥에서 솟구쳤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천천히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4주라는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은지수는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그룹을 이끄는 은 회장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의 한 글로벌 기업에서 손꼽히는 성과를 올린 인재였지만 그 화려한 경력을 모두 숨긴 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회장실로 한 장의 투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업팀 안에 산업 스파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하는지 그 실체를 직접 밝혀내기 위해 지수는 신분을 감추고 이 자리에 자진해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책상 밑까지 손을 뻗어 구겨진 보고서를 모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태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옆자리 직원을 향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지? 요즘 애들은 저렇게 콧대부터 세워서 들어온다니까. 다들 저 신입한테 괜히 일 가르쳐 준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 알아서들 해. 직원들은 그 말에 더욱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한쪽 끝에서 서류철을 든 한 남자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표정 없이 지수의 모습을 한참 응시하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우는 한때 그룹의 IT 보안팀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최태만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윗선의 압박에 짓밟히고 이렇게 영업팀 만년 과장으로 밀려난 아픈 과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에서 종이를 줍는 신입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최태만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어떤 제대로 된 업무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라고 시키고 영수증에 풀칠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복사기 토너를 갈고 사무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까지 모두 지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제풀에 지쳐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교묘하게 일해서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잡무를 처리하는 척하면서 영업팀 한쪽에 놓인 파쇄기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파쇄기 옆 쓰레기통과 그 주변에 버려진 이면지들을 조용히 수거했습니다. 최태만이 최근 어떤 서류를 다루었는지
그 동선을 거꾸로 따라가기 위한 단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청소를 하는 신입의 모습이었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에서 지난 3년치 영업 장부를 혼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만 흘렸습니다. 지수는 장갑도 없이 두꺼운 장부들을 한 권씩 넘겨가며 숫자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손끝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특정한 기간마다 거액의 판공비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회사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지수가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이 회사로 매달 같은 날짜에 돈이 빠져나갔어. 한두 푼도 아니고.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부를 더 넘기려던 순간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지수의 손가락을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금세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가 당황하며 손가락을 움켜쥐었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장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 지수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고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강민우가 말없이 지수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와 반창고를 꺼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손에 침 묻히면 덧나요. 민우는 짧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지수의 손가락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반창고를 정성스럽게 둘러붙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무뚝뚝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창고에서 맨손으로 장부 만지면 손 다치기 딱 좋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지수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민우는 창고 구석으로 걸어가 오래 방치된 작은 화물 엘리베이터의 입구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서를 폐기할 때 쓰던 소형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민우는 그 입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민우는 자신이 마시려고 들고 온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지수의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나 마시고 해요. 목마를 텐데. 그러고는 창고 밖을 순찰하던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봐요, 저쪽 복도 비상등이 깜빡거리던데 한번 가서 봐줄래요? 요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틈에 민우는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지수는 잠시 멍하니 그가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캔커피를 손에 쥐자 부드러운 온기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을 스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지수는 작게 중얼거리다가 곧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이 숨겨둔 작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장부에서 발견한 유령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천천히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태블릿 화면에 그 유령 회사의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전략기획실 김전무, 친척 명의의 땅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주소지는 다름 아닌
전략기획실 김전무의 친척 이름으로 된 차명 부동산 부지였습니다. 하나의 실이 또 다른 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건이 훨씬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장실에는 최태만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전무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번에 들어온 신입 하나가 좀 눈치가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래봤자 갓 들어온 애 아닙니까? 제가 알아서 단단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태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차질 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4주 뒤 이사회 전까지 기술 자료 넘기는 거, 그거 제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눈치 못 채게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통화를 마친 최태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한 검은 저장 장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더니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4주만 버티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들어오는 거야. 신입 하나쯤이야 뭐. 밤이 깊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절반은 꺼지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차가운 봄밤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고에서 장부 조사를 마친 지수가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때마침 야근을 끝내고 퇴근하려던 민우도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커피 잘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우는 잠시 지수를 응시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지수 역시 그를 향한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두 사람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목례를 나누고는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의 발소리와 민우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번갈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방향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후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봄비가 한 차례 내린 탓에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팀 회의실 안에 공기는 여전히 건조하고 팽팽했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직원들이 가져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최태만 부장은 상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회의실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발품을 팔아 완성한 신제품 해외 진출 기획안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기획안은 신제품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현지 소비자 성향과 경쟁사 동향을 분석해서 초기 진입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지수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몇몇 팀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용이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태만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신입이 자신보다 뛰어난 안을 내놓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뻗어 기획안의 표지를 거칠게 잡아 찢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누가 이런 거 발표하라고 했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몰라도 여기 물정도 모르는 신입이 뭘 안다고. 해외 진출이니 뭐니 떠들어. 부장님, 내용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숫자는 모두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근거 좋아하시네.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야? 위아래도 없어? 자리에 앉아. 지수는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으고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태만이 지수의 기획안을 슬쩍 가져가더니 표지의 이름만 자신의 것으로 받고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지수가 그 사실을 알고 부장실로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그 기획안은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어떻게 부장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최태만은 의자를 빙글 돌려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들어와. 신입이 상사한테 대드는 거, 이게 바로 하극상이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지?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좋아하시네. 야, 당장 심할 썼어. 팀원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쓰란 말이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최태만은 사무실 한복판에서 지수에게 심할서를 쓰게 했습니다. 팀원들은 보복이 두려워 누구도 지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지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머릿속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할서를 쓰는 척하면서 자신의 컴퓨터를 조용히 조작했습니다. 며칠 전 지수는 창고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과거 IT 보안팀에 있던 시절 회사 내부망에 남겨둔 작은 통로 하나가 아직 막히지 않고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통로를 이용해 최태만의 지난 한 달간 주고받은 메일 기록을 몰래 자신의 장치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암호가 걸린 파일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을 지나가던 민우가 지수의 모니터를 흘깃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에 쏟아지는 암호화된 파일들은 결코 평범한 신입사원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신입은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직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부터 조용히 지수를 살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퇴근하는 지수의 차를 멀찍이서 뒤따랐습니다. 지수의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회장 저택이 자리한 동네였습니다. 지수는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더니
미리 기다리던 다른 차로 갈아탔습니다. 민우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조용히 담았습니다. 화면 속 지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민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영업팀 회식이 잡혔습니다. 고깃집의 좁은 방 안은 술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최태만은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는 지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 때문에 우리 팀 분위기가 다 망가졌어. 신입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이거나 받아. 최태만이 술잔을 들어 지수에게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 옆에 있던 민우가 몸을 날려 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술잔에서 쏟아진 술이 민우의 얼굴과 어깨를 그대로 적셨습니다. 부장님, 신입한테 이러시는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좀 진정하시죠. 방 안의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술에 젖은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지수의 옷에 튄 술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지수의 팔을 잡고 식당 뒷문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회식 자리를 빠져나오자 바깥에는 봄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처마 밑에서 지수는 우산이 없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검은 우산 하나를 꺼내 말없이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지수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나란히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 위로 톡톡 떨어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정확히는 저 사람 비리를 캐다가 이 꼴이 됐죠.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리요? 그래요. 몇 년 전에 저 부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알게 됐어요. 증거를 모아서 윗선에 보고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표창이 아니라 좌천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IT 보안팀에서 이 영업팀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그때 알았죠. 저 위에는 부장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어깨가 조금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백업해둔 최태만의 메일 속 암호화된 문서 일부를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부장 메일에서 빼낸 자료예요. 저 혼자 풀기엔 너무 어려워서요. 혹시 같이 봐줄 수 있어요?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지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 저택 근처에서 지수가 차를 갈아타던 사진이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줘요. 당신 평범한 신입이 아니죠. 여기 회장 저택 앞에서 왜 차를 바꿔 타는 겁니까? 당신 정체가 뭐예요? 지수는 화면 속 자신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은지수예요.
대한그룹 은 회장이 막내딸이에요. 아버지께서 영업팀 안에 산업 스파이가 있다는 투서를 받으셨어요. 그 실체를 직접 밝혀내려고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민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직접 위장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잔물을 다 견디면서 네, 누군가는 진짜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요. 민우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수가 건넨 자료를 받아 그 자리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보안 업무를 다뤄온 그의 손길은 빨랐습니다. 잠시 후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그냥 회사 돈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사가 10년 동안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설계도 일부예요. 그것도 핵심 부분이에요. 배터리 기술이요? 그걸 빼돌리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회사는 그냥 끝이에요. 수천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단순한 횡령 사건인 줄 알았던 일이 회사의 존립을 흔들 거대한 기술 유출 범죄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합시다. 나도 저 인간들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지수가 고마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선 정말 막막했어요. 민우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영업팀 사무실에 CCTV 위치와 보안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표시된 지도를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보안팀에 있을 때 만들어둔 거예요. 어디에 카메라가 있고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다 표시돼 있어요. 앞으로 움직일 때 이거 보고 다녀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베개맡에 둔 태블릿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경고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태만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외부 서버로 대용량의 기술 데이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안 알림이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알림이 울린 입사 3주차 오전이었습니다. 영업팀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한 사람이 예고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전략기획실의 김전무였습니다. 그룹 안에서 막강한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번쩍이는 시계를 찬 김전무는 직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최태만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장실 문을 굳게 닫고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일에만 몰두하는 척했습니다. 지수와 민우는 며칠 전 이런 순간을 대비해 한 가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탕비실의 위장에 설치한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부장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탕비실 선반 안쪽에
민우가 직접 손바닥만한 녹음기를 숨겨놓았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타는 척하며 탕비실로 들어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가 이어폰 한쪽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가 이어폰을 귀에 꽂자 부장실에서 오간 대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전무의 낮고 음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이사회 직전에 일을 끝내야 해. 아펠 그룹 쪽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어. 배터리 기술만 넘기면 수백억이 스위스 계좌로 들어와. 그 돈만 챙기면 우리 둘 다 평생 발 뻗고 살 수 있다고. 이어서 최태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전무님. 그런데 만에 하나 일이 새어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리 방패를 만들어둔 거 아니냐? 새로 들어온 그 신임 말이야. 은지수라고 했던가. 그 애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서 경찰에 넘기면 우리는 깨끗하게 빠져나오는 거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지수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 음모가 이렇게 태연하게 입에서 입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어폰을 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민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정에 가면 목소리는 조작됐다고 잡아뗄 겁니다. 저 인간들이 어디 한두 번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지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계약서요. 김전무가 직접 서명한 진짜 계약서 원본을 찾아야 해요. 그게 있어야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민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안팀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안팀에 있을 때 들은 게 있어요. 김전무가 지하 3층 구간 문서고에 자기만 아는 비밀 금고를 하나 만들어뒀다고요. 거기에 떳떳하지 못한 서류들을 다 숨겨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가면 되는 거네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하 3층 문서고는 그룹 안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보안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들어가려면 물리적인 마스터키와 함께 사람의 눈동자를 읽는 홍채 인식까지 동시에 통과해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홍채 인식은 제가 해볼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와 저는 부녀지간이잖아요. 눈동자의 특징이 어느 정도 닮았을 거예요. 김전무가 그 금고를 만들 때 분명 회장님 홍채 정보도 비상용으로 등록해뒀을 가능성이 커요. 회장 결재가 필요한 서류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제 홍채로 그 오차 범위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우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이긴 한데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럼 마스터키는요? 그건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올게요.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본가로 향했습니다.
회장 저택은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평소 아버지가 드시던 수면제가 든 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터라 회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서재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가죽 의자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늘 마스터키를 보관하는 책장 뒤 작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손바닥만한 카드 형태의 마스터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초소형 복제기를 꺼내 카드에 자기 정보를 그대로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기계가 낮은 소리로 윙윙 돌아갔습니다. 지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택을 지키는 경호견이 서재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호견의 발톱이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게 간식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문틈 사이로 간식을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으르렁대던 경호견이 간식 냄새를 맡더니 곧 조용해졌습니다. 간식을 먹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지수는 복제 작업을 무사히 끝냈습니다. 원본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은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제된 카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복제한 카드를 들고 민우와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건물 전체의 전력을 1분 동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중앙 제어실에 이걸 연결하면 딱 1분 동안 건물 전체가 정전되어 그 사이에 당신이 문서고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1분이 넘어가면 전력이 복구되면서 다시 보안이 작동해요. 시간 안에 못 나오면 그대로 갇히는 거예요. 1분이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에요. 1초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작전을 실행하기로 한 날의 전날이었습니다. 지수는 최태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산더미 같은 시장 조사 업무를 자청했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늦게까지 남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잡무나 던져주던 최태만이 그날따라 유독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은지수 야근하느라 고생이 많네. 커피라도 한 잔 타다 줄까? 지수는 속으로 경계심을 곤두세웠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지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최태만은 지수의 컴퓨터에 정체 모를 USB를 슬쩍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악성 코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를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한 가짜 디지털 증거를 그녀의 컴퓨터에 심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최태만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최태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건물 반대편 빈 사무실에서 민우가 지수의 컴퓨터에 오가는 모든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우는 최태만이 악성 코드를 심는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별도의 외부 서버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심어둬라. 그게 전부 너희 목을 조르는 증거가 될 테니까. 민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야근하던 직원들도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지수와 민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보여준 지도를 머릿속에 새긴 채 두 사람은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만을 골라 움직였습니다. 복도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시 발소리를 죽이며 나아갔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비상계단 입구에 다다른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비상계단 문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떨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을 봐야죠. 내가 옆에 있어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차가운 계단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목숨을 건 잠입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입작전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은 한기가 돌 만큼 서늘했습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습기 때문에 공기에서는 눅눅한 시멘트 냄새가 났습니다. 지수는 손전등 불빛을 최대한 낮춘 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민우는 한 손에 작은 노트북을 들고 중앙 제어실의 전력 시스템에 미리 연결해둔 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 민우가 지수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1분이에요. 시작합니다. 민우가 노트북의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건물 전체의 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지하 복도를 비추던 비상등마저 사라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제한 마스터키를 보안 게이트에 댄 뒤 자신의 눈동자를 홍채 인식기에 가져갔습니다. 잠시 붉은 빛이 그녀의 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게이트에서 낮은 신호음이 울리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눈동자가 보안 시스템의 오차 범위를 비집고 통과한 것입니다. 지수는 안도할 새도 없이 문서고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문서고 안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서류 모빌렉 수십 개가 미로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긴 탓에 손전등 불빛 하나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지수는 좁은 통로 사이를 빠르게 누비며 목표물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빌렉 하나하나를 살피던 지수는 문서고 가장 안쪽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서류함처럼 보였지만 만져보니 묵직한 이중 철제 금고였습니다. 지수는 금고 표면에 작은 해제 장치를 붙였습니다. 장치가 다이얼을 빠르게 돌리며 숫자를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제 장치가 거의 마지막 숫자를 맞춰갈 무렵 갑자기 문서고 전체에 환한 불이 들어왔습니다. 약속했던 1분보다 비상전력이 일찍 복구되고 만 것입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력이 복구됐어요. 예상보다 빨라요. 경비가 움직일 거예요. 빨리 나와요. 하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고 문이 막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경비원 2명이 불 켜진 문서고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느새 뒤따라 들어온 민우가 지수의 손목을 와락 낚아챘습니다. 이쪽으로. 민우는 금고 옆에 놓인 비좁은 대형 철제 캐비닛의 문을 열고 지수와 함께 그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캐비닛 문이 아슬아슬하게 닫히는 순간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문서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캐비닛 안은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큼 좁았습니다. 지수와 민우의 몸이 빈틈없이 밀착되었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그대로 닿았고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수는 숨을 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경비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캐비닛 문틈 사이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경비원 한 명의 무전기 소리가 바로 캐비닛 문 밖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 문서고 쪽 이상 없나? 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들어왔는데 지수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오려는 찰나였습니다. 민우가 재빨리 자신의 손으로 지수의 입을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막았습니다. 미세한 호흡 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 떨림을 느낀 민우가 다른 한 손으로 지수의 손을 꼭 잡아 깍지를 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지수는 민우의 넓은 어깨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가 전해주는 묵직한 안정감에 의지하며 지수는 두려움을 버텨냈습니다. 경비원들이 문서고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발소리가 캐비닛 바로 앞을 지나갈 때마다 두 사람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경비원 한 명이 무전기를 들어보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별 이상 없다. 정전 때문에 센서가 잠깐 오작동한 것 같다. 우리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한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서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지수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우가 지수의 입을 막았던 손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잘 견뎠어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두 사람은 캐비닛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지수는 곧장 열린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전무와 아펠 그룹 사이에 오간 불법 기술 이전 계약서의 원본이었습니다. 김전무의 친필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이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약서 아래쪽에는 또 다른 문서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최태만이 지수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작성한 조작 지시서와 돈 세탁에 쓰인 차명 계좌들의 목록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그 문서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저 인간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두 사람은 챙긴 증거를 가방에 단단히 넣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다시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출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면 경비원들과 마주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을까요? 민우가 문서고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 방치된 작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폐기할 때 쓰던 소형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바로 며칠 전 민우가 창고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저거예요.
저 통로를 타면 위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민우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수동으로 천천히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비좁은 공간 안으로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민우가 도르래를 당기자 엘리베이터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몸을 바짝 붙인 채 지상층에 닿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었습니다.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밤새 긴장했던 두 사람의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캔커피 2개를 꺼냈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한 잔. 두 사람은 캔커피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민우가 손을 뻗어 지수의 머리에 묻은 먼지를 다정하게 털어주었습니다. 머리에 먼지가 잔뜩 묻었네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민우 씨도요. 손은 괜찮아요? 아까 캐비닛 문에 부딪힌 것 같던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동료 이상의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이상,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김 전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아야 했습니다. 지수는 미리 약속해둔 언론사와 경찰청 특수수사대에 익명의 제보를 넣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증거가 한꺼번에 터지도록 치밀하게 일정을 마쳤습니다. 최후의 반격을 위한 만반의 채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정확히 4주째가 되는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본사 꼭대기층의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 원형 탁자 둘레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빠짐없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은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곁으로 비서들이 분주히 자료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환하게 들이쳤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김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형 화면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발표 자료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은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그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김 전무는 능숙한 말솜씨로 임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했습니다. 몇몇 임원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무가 매각 안건에 찬성 서명을 유도하는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한 구석에 배석해 있던 최태만은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슬며시 띠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임원의 시선이 한꺼번에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은지수가 서류 가방을 든 강민우와 함께 회의실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사회 중인데 어디서 신입사원이 함부로 들어와. 김 전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개 신입사원과 영업팀 과장이 이사회장에 난입했으니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태만은 지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 전무가 회의실 밖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경비 어디 있나? 당장 이 사람들 끌어내. 문 밖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민우가 문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5분만 들어주십시오. 민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보안 요원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에 지수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민우가 건넨 작은 저장 장치를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 가득 한 장의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김 전무와 아펠 그룹 사이에 오간 불법 이중 계약서의 스캔본이었습니다. 김 전무의 친필 서명이 화면 한가운데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화면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의 번호와 기술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받기로 한 돈의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김 전무가 말한 기술 매각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10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배터리 기술을 경쟁사인 아펠 그룹에 팔아넘기고 수백억의 비자금을 챙기려는 계획입니다. 지수가 화면을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이번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태만이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지수를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한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며칠 전 외부 서버에 기록해둔 실시간 체증 영상이었습니다. 최태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전무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영상은 더없이 선명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김 전무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야말로 진짜 산업 스파이입니다. 갓 들어온 신입 주제에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저렇게 그럴듯한 가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인지도 모르는데 저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의 시선이 다시 지수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상석에 앉은 은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한 뒤 다시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은 회장님의 막내딸 은지수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4주 전 아버지께서 회장실로 날아든 투서 한 장을 받으셨습니다. 영업팀 안에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제 이름과 경력을 모두 숨기고 신입사원으로 위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 동안 이 모든 음모의 증거를 직접 모았습니다. 4주 동안 온갖 갑질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낸 신입사원의 진짜 정체가 그룹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태만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김 전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입을 벙긋거렸지만 어떤 변명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은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있는 계약서와 영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믿고 곁에 두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그룹을 일으키느라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어. 그것도 내 직원들을 죄인으로 만들면서까지. 은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전무 그리고 최태만.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은 회장이 비서에게 손짓을 하자 잠시 후 그룹 감사실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김 전무와 최태만의 개인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압수했습니다. 김 전무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러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해. 하지만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 회장이 보안팀을 향해 짧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라.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비참한 몰골의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최태만은 끌려나가면서도 지수를 향해 원망 어린 눈빛을 던졌습니다. 지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상사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던 거대한 비리 세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수의 가슴 속에서 4주간 억눌렸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풀려나갔습니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던 마음이 비로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고에서 홀로 먼지를 뒤집어 쓰던 날들, 보고서가 허공에 흩날리던 첫날, 회식 자리에서 던져진 술잔까지 그 모든 순간을 견뎌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지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캐비닛에 부딪혀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손이 지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잘 견뎠어요. 정말로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민우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이사회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뒤 텅 빈 회의실에는 지수와 민우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환하던 봄볕이 어느새 부드럽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 길고 긴 사주였어요. 민우가 지수의 옆자리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욕을 다 견디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지수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때마다 민우 씨가 건네준 캔커피 한 잔이 저를 다시 버티게 해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얻어낸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창밖으로 기우는 봄볕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수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전무가 막강한 법조계 인맥을 총동원해 모든 죄를 최태만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자신은 단순히 보고만 받았을 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수사 상태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김 전무는 보란 듯이 당당한 걸음으로
본사 정문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사 안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온 김 전무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뻔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 계약서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입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피해자입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회장의 딸이라는 은지수와 그 옆에 붙어 있는 강민우라는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회사 기술을 빼돌리려다 발각되자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김 전무의 역공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과거 민우가 좌천되었던 기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에 언론에 흘렸습니다. 민우를 회사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노리는 위험인물로 포장한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는 민우의 옛 사진과 함께 그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구속되어 있던 최태만마저 김 전무의 사주를 받고 거짓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건 은지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술을 빼돌리라고 한 것도 가짜 증거를 만들라고 한 것도 전부 은지수였습니다. 최태만의 거짓 진술로 인해 경찰 수사의 방향이 순식간에 지수와 민우 쪽으로 틀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막내딸의 산업 스파이 행각이라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손가락질부터 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여론 악화와 경영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를 은 회장은 집무실의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막내딸이 죄인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던 은 회장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심장병을 앓아온 그였습니다. 가슴을 부여잡은 은 회장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복의 가슴이 말을 채 끝맺지 못한 은 회장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서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은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룹의 수장이 쓰러지자 회사 안은 구심점을 잃고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를 다급하게 달려가던 지수의 앞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 전무의 사주를 받은 이사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지수, 더 이상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로 회사 출입 금지 명단에 올랐소. 한 이사가 서류 한 장을 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사회의 결정이요. 당신은 경영권 승계 후보에서 영구히 제외되었소. 회장님이 깨어나신다 해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통지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승리자에서 모든 것을 잃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지수는 병원에서 쫓겨나듯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를 기다린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수의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책장의 책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 지수는 어지럽혀진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힘겹게 모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세상과의 연락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한 사람이 지수의 집 뒷문 담장을 조용히 넘어 들어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였어요. 제가 뭘 위해서 그 사주를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저는 죄인이 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나서지 말 걸 그랬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다가가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는 지수를 두 팔로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들어요, 지수 씨.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들은 너무 강해요. 법도 언론도 다 저들 편이에요. 그래서 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인간들은 영영 벌을 받지 않아요. 회장님도 당신도 나도 다 억울한 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민우의 단호한 목소리가 지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텅 비었던 지수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지수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김 전무가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쓰는 그 막대한 돈,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스위스 계좌는 이미 우리한테 들켰어요. 그렇다면 분명 다른 곳에 또 다른 자금줄이 있을 거예요. 제3국에 숨겨둔 또 다른 유령 회사 말이에요. 지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자금줄이요. 그래요. 그 진짜 돈줄을 찾아서 완전히 끊어버리면 김 전무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어요. 이번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봐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두 사람은 경찰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완전히 껐습니다. 민우는 미리 지인의 이름으로 빌려둔 평범한 렌터카를 집 근처에 세워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가 서울 외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수는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히 병원으로 향한 지수는 중환자실 한 구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지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지수의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김 전무가 숨겨둔 진짜 돈줄을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때까지 꼭 버텨주세요.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민우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민우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에서의 굳은 결의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수와 민우는 더 이상 회사의 통신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김 전무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보안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화이트 해커 지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장지대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은밀히 빌렸습니다. 그곳을 작전 지휘소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해커 출신의 지인은 사무실에 수십 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특수한 통신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화면마다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두 사람의 위치를 못 찾을 거예요. 안심하고 일하세요. 지인은 두 사람의 온라인 활동을 완벽하게 숨겨주는 방어벽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지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만일을 대비해 일러주었던 해외 비상 연락망을 떠올렸습니다. 지수는 그 연락망을 가동해 세계적인 금융 범죄 추적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스위스의 외부 감사팀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뒤 감사팀이 비밀리에 작전 지휘소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와 민우 그리고 감사팀은 김 전무의 지난 10년간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하나하나 끌어모았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교차 검증하며 돈이 흘러간 경로를 거꾸로 되짚어갔습니다.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지수와 민우는 번갈아가며 쪽잠을 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지하 사무실에는 늘 식은 커피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민우가 어느 새벽 한 가지 단서를 잡아냈습니다. 지수 씨, 이것 좀 봐요. 김 전무가 매년 휴가 명목으로 같은 곳을 다녀왔어요. 버진 아일랜드라는 섬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 회사가 하나 등록돼 있어요.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지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김 전무가 숨겨둔 진짜 돈줄이에요. 지수는 스위스 감사팀과 함께 그 유령 회사의 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끈질긴 시도 끝에 마침내 그 회사의 비자금 장부 전체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어떻게 세탁되어 왔는지 그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또 다른 단서를 쫓고 있었습니다. 구속된 최태만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을 캐던 중 민우는 최태만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내연녀는 시내에서 고급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한낮의 시간을 노려 손님으로 위장해 그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민우는 술집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특수 공구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하실 안쪽에는 작은 금고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금고를 열어 안에 든 외장 하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전 지휘소로 돌아온 민우가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결정적인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태만이 김 전무의 명백한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으라는 김 전무의 지시가 담긴 통화 녹음과 그 과정을 백업해둔 영상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김 전무가 최 부장한테 꼬리 자르기를 시킨 것까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성되자 지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상파 주요 뉴스 채널들의 긴급 생방송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단상에 선 지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조작해 김 전무가 숨겨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대형 화면에 실시간 그래픽으로 띄웠습니다. 이어서 최태만이 김 전무의 지시를 받았다는 통화 녹음과 영상까지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은
모두 조작될 수 없는 진짜 증거입니다. 김 전무는 회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지수의 또렷한 목소리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를 이용해 또다시 빠져나가려던 김 전무의 범죄 사실이 명백한 물증과 함께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김 전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 전무는 황급히 여권을 챙겨 들고 해외로 도망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제보를 받은 특수수사대 요원들이 공항 출국장에서 미리 잠복하며 김 전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가던 김 전무의 앞을 요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김 전무 횡령과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전무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가 누군 줄 알고. 변호사 부르겠소. 요원들은 그의 외침을 뒤로하고 김 전무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끌려가는 김 전무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생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 있던 최태만에게도 위증과 공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거짓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죄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공방전이 마침내 진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전무와 최태만이 구속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대한그룹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무에게 빌부터 함께 입속을 챙기던 임원들과 그 밑에서 비리를 눈감아주던 부서장들이 줄줄이 색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를 좀먹던 썩은 뿌리가 마침내 완전히 뽑혀나갔습니다. 회사 안에는 오랜만에 맑은 공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민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차세대 배터리 기술은 무사히 신제품으로 양산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출시되기도 전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역대급 사전 예약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때 바닥까지 떨어졌던 회사의 주가는 연일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대한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은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랜 치료 끝에 휠체어를 탄 채 퇴원한 은 회장은 전 임직원이 모인 성대한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을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룹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구해낸 믿음직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길 것입니다. 은 회장의 시선이 객석 한쪽을 향했습니다. 내 자랑스러운 막내딸 은지수를 대한그룹의 전무이사로 정식 임명합니다. 우리 그룹 역사상 가장 젊은 전무이사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련된 임원 정장을 차려입은 지수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4주 전 보고서를 뺏긴 채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줍던 그 신입사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부당한 일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을 함부로 짓밟는 회사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약속드립니다. 힘으로 누르는 낡은 문화를 끝내고 누구나 정당하게 일한 만큼
인정받는 공정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지수의 취임사에 직원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인사 발령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강민우를 회사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의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발령장이었습니다.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진실을 밝혀낸 동료에게 지수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는 첫 번째 경영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람을 위아래로 줄 세우던 낡은 제도를 모두 없애고 오직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며칠 뒤 새로운 본부장실로 첫 출근을 한 민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캔커피 한 캔과 그 옆에 놓인 작은 쪽지였습니다. 지난날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민우가 지수에게 말없이 건네주었던 것과 똑같은 캔커피였습니다. 쪽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커피 아직도 못 갚았네요. 본부장님 축하해요. 민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업무를 마친 두 사람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수의 새 집무실에서 다시 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와 민우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 먼지 구덩이 창고에서. 지수가 웃으며 말하자 민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손가락 베어서 피 흘리고 있었잖아. 그때만 해도 네가 회장님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중고 신입이랑 만년 과장이라니. 우리 참 험한 길을 같이 걸어왔네. 두 사람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 빗속을 함께 걷던 우산, 캐비닛 속에서 나눈 거친 숨결까지. 그 모든 순간이 두 사람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굽혔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 하나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지수야, 그 지옥 같던 4주를 너랑 함께 견뎌냈어. 이제 남은 시간도 내 옆에서 함께 걷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지수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연하지. 너 말고 누구랑 이 길을 걷겠어. 민우가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배경으로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사람의 새 임원 사원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은 사원증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한때 신입사원과 만년 과장으로 만나 온갖 서름을 견뎌야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중심에 나란히 서서 일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지난날에 억울했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있었습니다. 4주간의 지옥 같던 시간과 숱한 위기를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이 창밖으로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댄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도시의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흩날리던 보고서를 말없이 주워 담던 은지수는 끝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부당한 일들을 직접 겪었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말없이 캔커피를 건네던 강민우 또한 오랜 상처를 딛고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짓밟던 자들은
결국 무너졌고 묵묵히 정의를 지킨 사람들은 빛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해 보여도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일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날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